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석우입니다. 지금부터 이슈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유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공유국들이 왜 언제 누구에게 공유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슈 배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엘리티나 앤 달라라는 교수 두 분이 세미나랑 페이퍼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유국들이 언제, 왜, 누구에게 공유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2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 코로나라는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공유국들이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또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한 회원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공유 정책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배틀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 그다음에 의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틀을 위해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성실대학교의 김지영 교수님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연세대학교의 정원주 교수님이십니다. 각 선생님들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실대 김지영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할 주제가 공유국 정책, 특히 경제 위하에서 왜 언제 누구에게 공유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유국이 왜 원조를 하는가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국제개발협력의 한 주제이고 방금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정치, 국제 이론 안에서도 이 주제를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각기 다른 이론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 토론과 논쟁을 벌여왔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왜 공유국이 공유를 하고 왜 그런 의무가 있는가라는 주제는 철학적 접근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논의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처음에 원조에 대한 원조가 의무다. 그러니까 해외 원조라는 게 뭔가 국제사회 의무다라고 보기 시작한 것은 피터 싱어라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 모델이라고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해외 원조가 이런 식의 도덕적 의무가 있는 그 주제 그리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게 처음으로 말한 게 싱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간다거나 법정에 쓴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 의무이고 느슨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원조를 그러면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원조를 하지 않는 게 부정이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논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하지 않는 거,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구하지 않는 거, 않아서 우리는 감옥에 갈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내가 밀어서 그 아이가 빠진 것이라면 그거는 나에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빈곤이라는 문제가 뭔가 그 나라, 그 빈곤한 사람들 자체에서만 원인이 빚어진 게 아니라 뭔가 빈곤의 원인 자체가 밖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
국제사회가 그런 그 빈곤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글로벌 차원의 정의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것이 성립이 된다면 국제사회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세계 시민주의나 그러한 개념들이 발전해 오면서 또 개도국의 많은 빈곤의 기원과 문제의 본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뭔가 경제 체제도 하나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많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외생적인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국경이라는 게 유럽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 체제 안에서 뭔가 그 주변부에 있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라는 태생 자체도 자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그렇게 따져보면 이들 국가에서 빈곤은 자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조는 사실 2차 대전 이후 사실 그 이전으로 물론 기원을 거슬러 갈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원조의 논의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발전해 온 큰 주제 자체가 왜 원조를 할까? 공여국은 원조를 해야 되나? 주로 이렇게 공여국의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떻게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들이 이 원조 행위를 설명하는지를 소개해드리면 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원조라는 것은 공여국의 어떠한 외교적, 전략적 이익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이 현실주의에 가장 잘 맞는 공여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략적 안보적 이유 때문에 원조를 굉장히 많이 써 왔고요. 미국의 뭔가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요한 국가에 원조를 몰아주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막시즘에 의하면 원조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변부 국가를 중심부 국가가 착취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는 것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조가 유지되고 있고 원조를 통해서 많은 상업적 이익을 실상 공여국들이 가져가고 주변부들은 계속 착취당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공여국의 의지라는 거죠. 원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자유개방주의라는 게 원조를 가장 긍정적으로 그런 현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계화나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제도들, 그러니까 국제기구, 그 관련된 그러한 또 시민사회 노력 이런 것 때문에 국제주의라는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이 바로 해외 원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큰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구성주의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는 뭔가 국제관계 이론에서 구성주의 자체가 뭔가 고정적인 게 없는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인데요. 구성주의에 의하면 해외 원조라는 게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원조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원조 정책 결정가들이나 많은 주요 원조 국제 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의 빈곤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많아졌고 그게 바로 원조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원조가 왜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원조를 해야 되나?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원조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공여국에 원조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또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여국들이 원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랑캐스터 같은 사람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디벨롭먼트와 디플로머시라는 걸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의 필요, 즉 수원국의 장기적인 발전, 인도주의에 기반한 거죠. 그러한 목적과 공여국의 이익, 여러 가지 외교적 이익, 뭐 경제, 상업적 이익, 이러한 이익이 모든 공여국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목적을 갖고 원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원조를 왜 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논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이 자료에는 맨 마지막에 해놓은 이야기지만 맨 먼저 시작을 해보면 이 근본적인 논의를 철학적인 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철학적인 논의죠. 우리가 해야 되나? 의무가 있나? 이러한 논의. 근데 그러한 논의가 여전히 굉장히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 이 분야를 시작하면서부터도 한국은 원조 철학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적도 많이 외부에서 뭐 하시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좀 해보게 됐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원조의 철학적 논의를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이러한 철학적 논의를 뭔가 심도 깊게 해서 발전시켜서 어떠한 우리도 ODA 철학은 한국이 지향하는 건 이런 방향이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빈곤의 문제, 개발 협력을 뚝 띄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빈곤국들에 대한 이해와 뭔가 그 상황에 대한 인지, 개발 협력 자체에 대한 인지 이런 게 좀 더 높아질 때 뭔가 무르익었을 때 이러한 철학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 공여국들은 이러한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협력 시민사회 자체가 매우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국가 내에서 국민 내에서 어떤 여론이라는 게 있고 합의라는 게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여전히 뭔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하향식 방향으로 개발 원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한국이 왜 원조를 해야 될까는 아까 다른 공여국들도 그렇고요. 결국에 ODA라는 거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될 때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국의 발전과 공여국의 이익. 어느 하나도 우리 ODA는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으로만 쓸 거다라는 거는 맞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ODA로 우리의 국익만 할 거야. 이것도 맞지 않는 걸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ODA 사업이나 ODA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수원국의 필요와 한국 정부의 이익을 같이 동시에 고려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랜 수원국의 경험을 있기 때문에 그 인도주의적인 동기와 그거에 대한 여론의 지지 이거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분야 자체가 한국의 외교 또 국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서 또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실제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ODA는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모티베이션, 동기와 어떤 국익 차원의 동기가 함께 진행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누구에게 ODA를 제공해야 되는가라는 주제이고요. 뭔가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수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 ODA라는 것 자체는 그 수원국의 또 협력국이라고 하죠. 지속적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 사용하는 공적 자금을 ODA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ODA를 어떤 국가에게 줄까에서 굉장히 원론적으로는 빈곤국가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한 수준으로 뭔가 우리가 ODA를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답이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유엔에서 MDG 그리고 2016년부터 또 그 뒤를 이은 SDG 모두가 빈곤 퇴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빈곤 퇴치가 ODA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시대, 빈곤의 부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8, 90년대에는 ODA가 많은 부분 거시경제 안정 수원국으로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다시 이제 60, 70년대에 있었던 그 빈곤의 문제가 재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모든 이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빈곤 퇴치를 가장 중요한 원조의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현실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실제로 많은 공여국들이 빈곤만을 갖고 협력국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ODA라는 거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만 보기는 공적 자금이라는 이 성향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너무너무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공여국들이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협력국을 선정하고 있고 그게 또 공적 개발 원조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 모두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지금 중점 협력국을 보면 이게 제가 구한 가장 최근 자료이긴 한데 가장 업데이트된 건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ODA 코리아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고요. 이 국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아시아, 베트남,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는 가나나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등 주로 아시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4개국 중에 아시아 국가가 11개국이고 아프리카가 7개국, 중동이 2개국, 중남미 4개국. 그래서 아시아에 집중된 원조를 한국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만 보셔도 이제 한국이 뭔가 빈곤 정도로만 그 원조를 하는 국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빈곤국이 아니게 된 지가 꽤 되어 있고요. 한국이 어떤 국가에게 얼만큼 어떤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까지는 사실 수원국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이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어떤 협력국가에게 원조를 주고 얼만큼 어떤 목적으로 줄 것인가는 굉장히 우리 내에서만 뭔가 얘기를 하고 그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온 거죠.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공여국 주도로 공여국 일방의 원조의 역사가 꽤 길게 되어 왔고요. 이거는 여러 원조 효과성의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이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수원국의 주인 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거,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원조 정책을 피기가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의 방향 자체는 뭔가 이 파트너십이 한국의 이익, 여러 가지 이익과 수원국의 니즈가 뭔가 맞는 그러한 파트너십을 선정해야 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윈윈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국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한국 입장에서의 장기적인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그 지적을 받는 부분이 한국이 아프리카 협력국을 선정할 때 굉장히 단기적이고 아주 짧은 그 경제적 이익을 갖고 아프리카 협력국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바뀌고요. 아프리카의 협력국 자체가 뭔가 그 협력국과의 경제 관계가 좀 틀어지고 비리의 문제가 터진다거나 그 협력국 내에서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바로 접습니다. 그러면서 ODA도 줄고 FDI도 줄고 이러한 경향이 너무 많이 장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국 선정을 할 때 한국 정부가 그 국가의 상황이나 뭔가 이 국가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진단도 별로 없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사실 정책에 참여해서 뭐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 특히 그 코비드 상황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 그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규모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의 가장 큰 거는 공유국 국내 상황은 절대 무시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 거고요. 원론적인 대답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결정 기구와 또 여론과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랭캐스트가 얘기했듯이 공적개발 원조는 국내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다양한 논의를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 코비드 상황에서 사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ODA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한국 정부는 OECD 닥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 규범을 맞출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의무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OECD 닥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0.7%에 우리가 공약을 한 것이고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를 또 우리가 하는 이유는 많은 공여국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꼭 그래야 되나?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뭔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도 힘드니까 원조를 확 줄여버리면 이게 바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지적해왔고 겪어왔던 원조 변동성의 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리 원조 효과성 선언 이후에 공유국 국내 경제 상황 이런 걸로 수시로 원조를 줄였다 늘렸다 이러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연히 그 공약한 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있지만 또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몇 프로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해왔습니다. ODA 규모 자체를.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협력국과 파트너십이 장기적이고 윈윈 관계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도 경제 상황이 국내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뭔가 원조를 자꾸 변동하는 거는 이러한 파트너십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많은 위험을 겪고 있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죠. 모두 다 뭔가 약간 정말 얼떨떨한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나 매체에서 보이듯이 선진국들조차도 이것이 뭔가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죠. 앞으로는 이 상황이 진전될수록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러한 위기 상황의 피해는 결국에는 더 빈곤국의 빈곤층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는 좀 예측 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이는 뭔가 국가들의 이기주의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국가 이기주의가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더욱더 드러나고요. 우리가 믿었던 뭔가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국가라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국경을 닫고 뭔가 이러한 그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다른 이슈들을 제쳐두고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이 상황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분야 자체가 이 코비드 상황을 완화하고 이 안에서 뭔가 국제 인도주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이러한 코비드 위기에서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한 여론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ODA를 많이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 국제개발 협력의 의의와 아까 말한 그런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 우리가 왜 도와야 될까라는 문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많은 소통, 그리고 이 ODA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인지제고 활동,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금 한국의 대응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꽤 성공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국가들이 뭔가 전통적인 선진국이죠. 국제개발협력에. 그런데 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 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뭔가 한국의 어떠한 원조 정책의 한 섹터, 한 주요 분야로서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분야하고는 리질리언스라는 개념하고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그 회복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조의 한 목표이고 주제이고 라고 합의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앞으로 한국이 뭔가 추진해 나간다면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공여국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 교수님께서 그 철학적 배경부터 역사, 이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원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로 좀 대비되는 그런 시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정원주라고 합니다. 먼저 김지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또 게다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제 반대 입장, 찬반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은 이슈를 어떻게 다른 앵글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이신 김석우 교수님께서 비슷한 똑같은 질문을 주셨고요. 저도 김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되 약간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덕적 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많은 학자들과 또 실제로 개발 협력을 하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공유를 해야 되는가의 질문은 사실상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기본적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규범이 강하게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면 공유를 안 하면 안 되는가, 내지는 공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를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난을 받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적인 범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즉각적인 피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져야 될 일종의 책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계 시민사회 발전이랑 이 세계 시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가 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발전 내지는 저발전 내지는 미발전 이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가 연결돼 있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러한 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에 대한 저는 국제기반 협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공유과 수용과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적 차원에서의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 20세기 중반서부터 최근까지 발전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이슈가 실제로 발전을 막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는가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이라는 문제를 2차 세계 직후에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일국적 관점에서 자본의 구조, 내지는 투자의 구조로 봤고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하면서 이게 전통과 근대, 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근대화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발전은 공간적인 문제로 중심과 주변부의 문제로 봤었고 교환의 문제로 봤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금 또 지식의 문제 그리고 조정의 문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의 동향과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이러한 그 의무로서의 도덕적 의무로서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저희가 매치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당대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동시에 나의 발전이 다른 국가의 상대 파트너와의 발전과 연결됐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조가 내지는 개발 협력에 대한 규범들도 변화해 왔다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규범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엄청나게 많은 규범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뭉쳐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0.7% GNI 0.7%를 어디에 써야 되는 것도 규범이죠. 하나의 규범이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지키는 국가도 있죠. 그 이상 지키는 국가도 있지만 아주 소수 국가 지키고 있고 그렇지만 그 규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프트한 거죠. 뭐 안 지켜도 그냥 미안하고 미안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또 다른 규범들은 또 좀 더 강하게 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원조라는 규범 내에서도 상당히 경쟁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이고 때로는 배타적인 규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규범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지는 그 규범으로부터 내지는 이득을 보는 내지는 그 규범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그렇죠? 규범을 따랐을 때 흔히 말하는 편안함을 느끼는 행위자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규범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국제기구,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 심지어 개인, 학자들, 이런 규범 행위자들이 다양한 그 영역에서 포럼에서 내지는 만나면서 학회에서 만나면서 이런 행위자들이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런 규범들이 사실 굵직굵직한 규범들이 생겼습니다. 뭐 MDGs라든가 뭐 SDG 이런 규범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규범들은 강하게 빈곤 타파라는 것들은 사람 하나의 큰 규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죠. 동의를 하지만 아까 김종희 씨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는 또 규범 행위자들과 정책 결정 사이에서는 또 그 과정상에 좀 약간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저희가 보는 게 이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좀 폭이 좀 넓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 의무라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국가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또 실제로 우리 행동과 연결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규범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범들이 누적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규범들이 어떤 규범들은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에 어떤 규범들은 어떤 특정 국면에서는 약하게 작동하는 것도 있는 거죠.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1980년 후반에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규범들이 강하게
많은 국가들과 또 국제 기구를 통해서 작동했었던 거죠. 그때는 딱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워싱턴 컨센서스 때문에 또 우리 역시도 1997년, 98년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지금은 또 그 규범들도 얘기하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규범은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다는 실제로 규범을 창출한 그런 다양한 과정들, 그 동화, 다이내믹스를 좀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규범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따를 것인가, 어떤 규범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가 그것도 문제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규범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뭐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각자 개인들의 어떤 선호기도 하고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보다 좀 더 쉬운 질문은 사실은 규범을 왜 해야 되는가 질문보다는 규범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은 좀 더 실증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들은 사실 공유 동기라는 어떤 하나의 그 연구 질문으로서 정립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지영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현실주의라든가 자유주의, 구성주의, 뭐 막시즘, 그래서 실제 국제정치의 이론들과 그 원조의 배분이라든가 공유의 동기라는 어떤 그러한 연구들은 아주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이제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분해학인데요. 디스앨고리즘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보기에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상화된 것들이 높은데 사실은 좀 더 쪼개보면 그 안에서의 정말 다양한 그 견인들, 베리에이션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익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국익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질문도 우리는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의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생각인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최고 정책 결정 권자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시민사회의 의견인 건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고 또 누구의 이익인가, 어떤 이익인가, 그리고 누구의 필요이고 수원 국가의 필요인가, 아니면 수원구에 사는 시민들, 국민들의 필요인가, 공동체의 필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하나의 이론들 내에서도 정말로 다른 입장들과 다른 결론들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익이라는 필요도 사실은 이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거죠. 이 시간적 지평이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르고 시민사회도 다릅니다. 사실은 정책 결정자들, 뭐 대통령이라든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임기 내에서의 어떤 그러한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오고요. 또 시민사회는 좀 더 긴 타임 호라이즌, 시간적 지평을 가지고 원조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나눠보면 행위자들도 나눠보고 시간적으로 나눠보고 하면은 좀 더 왜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한 번 더 역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많은 현상들을 좀 저희가 관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공유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실은 저희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론들을 끌어오고 막 추상화를 시켜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다 현실적인 답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방과 압력과 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원조를 하는가? 사실은 따라하는 거죠. 많은 국가들이. 그게 이제 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방을 통해서 실제로 강압적인 모방도 뭐 사회학자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모방도 여러 가지 뭐 강압적인 모방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규범적인 모방도 있을 거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1960년대부터 원조라는 형태의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했는가? 처음에는 사실은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따라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경로 우전적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규모가 쌓이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정당화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는 또 위로부터의 압력, 또 아래로부터의 압력, 또 옆으로부터의 압력,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흔히 말하는 동료 국가들로부터의 압력, 너희는 왜 이제 잘 사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는 압력도 있었을 거고요. 또 동시에 또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정책 결정, 공여를 왜 하는가는 사실은 실제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거고, 이 정책 결정자들이 받는 다양한 압력들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왜 원조를 우리가 하는가라는 것들은 저는 대부분의 실제로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성들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배분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흔히 말하는 관료 정치의 어떤 그러한 성격도 생깁니다. 그래서 원조를 하는 순간 그리고 원조가 아주 작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원조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납니다. 흔히 말하는 컨스티튜언시라고 하는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 또 거기서부터 실제로 이득을 보거나 내지는 그걸 통해서 자기 자비 유지가 되거나 내지 그걸 통해서 하는 다양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실제 순수한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면서 나오는 결정들은 사실은 뭐 합리적인 결정,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한 동기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블랙박스 안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어떤 그런 결과, 즉 어떤 합리성이나 결정보다는 결과로서의 원조 배분에 대한 입장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공유해야 되는가, 물론 그 규범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못한 우리가 놓쳐왔던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훨씬 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되게 단순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에게 지원해야 되는가 질문은 왜 지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질문과는 저 불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지원하는가라는 철학이 있고 그 동기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왜 지원하는 그 내용에는 누구에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도 같이 연결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누구에게 지원하는가는 사실 법에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보면 우리나라가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법정이 있고 가장 쉬운 대답이겠죠, 그렇죠?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국가는 사실은 다 20개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 3년 만에 갱신되는 그 리스트의 국가들이고요. 또 내지는 또 다자원조라고 해서 저희가 국제기구에 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저희가 공연하고 하면 보통 그 20개 리스트에 있지만 또는 그렇게 리스트에 없는 국가들도 주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서 리스트에 없지만 발전 도상에 있는 그리고 발전 개발 원조가 필요한 국가들도 있는 거죠. 흔히 말해서 저희가 지식 공유 사업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KSP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EDCF라고 수출은행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경우에는 사실은 EU에 가입이 결정됐거나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GDP 수준 낮지만은 사실은 EU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 국가 같은 경우는 먼저 리스트에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한테 도와줘야 되면 어떻게 하죠?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질문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걸 좀 이제는 우리가 좀 규범으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잘 사는 국가인데, 그렇죠? 잘 사는 OECD에 있는 국가인데 우리가 원조를 준다. 그러면 사실은 생각이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잘 사는 국가 내에서 만약에 불평등이 정말 심해졌다, 그렇죠?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잘 케어를 안 한다.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OECD 국가도 그 불평등, 아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그건 규범에 어긋나는 건가요? 도와줄 필요성은 그분들 없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 팬데믹 사태 봤을 때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마스크를 미국에 보내고 마스크를 유럽에 있는 국가에 보내는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거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틀에 박혀 있는 그 주권 국가 그리고 OECD 국가들은 주권이 잘 돼 있으니까 개입 안 하고 잘 사니까 그리고 개발도상국 주권 못 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좀 탈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전대용은 그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사고가 이제는 다음 세대 개발 협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저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대상들이 법에 정해지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 좀 뛰어넘을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봤을 때 누구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래 관계인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금전적인 내지는 지식의 어떤 그 지원을 주고
또 동시에 이분들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받는 거, 뭐 외교적 이익이라든가 내지는 그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을 또 한 번 더 뒤집어 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제는 뭐 아까 파트너십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전면적으로 모든 저희 개발 협력이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와 함께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발전이라는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국의 발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이 포함되는 우리나라도 배우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치 창출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공유 가치 창출 협력자로서 바라봐야지 이 지원과 수혜의 관계를 바라보는 순간 이건 이제 권력 관계로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력 관계를 이 ODA를 통한 매개를 통해서 권력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DA보다는 이걸 뛰어넘는 이 가치 지향적인 협력 관계가 있었을 때 보다 더 효과성도 높지 않을 것인가. 또 동시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내지는 흔히 말하는 주인식.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영능적인 행위자성, 즉 행위자로서의 개발도상국 내지 개발도상에 있는 시민들, 공동체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 요즘 아세안 국가들에 있는 중견 공무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계화되고 정보화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깨어있는 발전에 대한 내지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믿고 또 같이 창출하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과 수혜보다는 가치 창출의 협력자로서 바라볼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까는 왜 지원할까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실제로 그걸 모내기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식 좋겠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양자적으로 어떤 A라는 방식이 뭐 X라는 국가에는 잘 하더라도 A라는 방식이 뭐 Y라는 국가라든가 Z라는 국가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까 김지영 교수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실제로 같은 공동가치 창출의 파트너로서의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권력관계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한 가운데에서의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지는 정말로 다자기구가 더 잘하면 다자기구에도 많이 주는 것도 저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이 발전에 대한 문제를 MDGs 나오고 SDGs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벼랑 끝에 모든 국가들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길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남들이 발전하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흔히 말하는 모델로서의 발전의 모델을 보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이 지금 우리도 헤매고 있는데 개발도상한테 이렇게 발전을 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만이고 잘못된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는 그 발전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발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있는가를 봤을 때는 사실 정말로 기본적인 답 위에 있는 실제로 누구도 이게 솔루션을 해결하지 못한 즉 발전이라는 정말로 위키드한 그런 난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이런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동시에 우리 역시도 성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아시겠지만 뭐 사다리 걷어차기 옛날에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선진국들 이미 발전한 국가들이 자기가 발전했던 그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고 우리 역시도 발전할 때 걷어찼던 그 사다리를 우리도 남도 이렇게 만들어서 놨는데 우리는 또 혹시나 개발도상국들에게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자세가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는 저는 좀 개발 협력이 좀 더 다양하고 물론 지켜야 될 규범들 또 아까 말했던 그런 강력한 규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범을 따르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는 정말로 다양하고 좀 과감한 실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고 편리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적 분할을 잘하느냐 그리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최적 분야들을 하는 방식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는 아까 다시 돌아가보면 국제적 규범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질문들 그리고 다양한 규범들, 경쟁적인 규범들 중에서 어떤 규범으로 우리가 따를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가장 중요한 또 규범 중에 하나가 원조를 비구속화하자. 그러니까 원조에 꼬리표를 달지 말고 원조를 줄 때 그냥 줘서 그 수험국가가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원을 줬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가 우리나라 행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막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규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구속성 원조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냥 디모나이징, 구속성 원조를 악마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도 원조를 비구속화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은 과연 원조의 비구속화라는 규범이 전지전능한 내 지구 시스템 하나에 따라야 될 규범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속성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큰 규모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적 행위자들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국내 세금을 쓰지만 또 그 세금의 수원자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구속성 원조를 좀 더 많이 주고 그런 상황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은 비구속성 원조를 주는 대신에 자금금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비구속적 원조를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구속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를 따라보면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조를 거의 100% 비구속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꼬리표를 달지 않고 수원국에 돈을 주는데 실제로 그 수원국에서 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는 대상자가 바로 영국 기업들 이라는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비구속화를 했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사실적인 디팍토 타잉이 구속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국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원조 자금을 준 국가들의 기업들과 맺었을 때 있는 이득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규범 역시도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면 몇십 년 전에 나온 그 실증력 연구 그 이후에는 실증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구속화 얘기를 하면은 몇십 년 전, 20, 30년 전에 있는 연구, 구속화를 하면 원조 비용이 상승하고 주인식이 떨어지고 이걸 계속 저희는 배우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 특정 시점에서의 원조 비구속성 원조를 구속성 원조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을 때 15% 내지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원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들이 특정 시점에서의 비용이 더 많이 있다는 거지 이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효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 구속성 원조가 효과적이고 어떠한 조건에서는 비구속성 원조가 효과적인지 때로는 구속성 원조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더 장기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규범을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 좀 실증적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제 얼마나 지어야 되는가 이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국내적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 경제 상황들이 국내적 제약들이 사실 크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없지만 경제 위기 때 공여액을 유지하는가 늘리는 것들은 사실은 원조의 효과성, 연속성 측면에서 아까 김지영 교수님께서 변동성 얘기를 하셨지만은 변동성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수원국도 사실은 뭐 줬다 안 줬다 하면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역시 사실은 국내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하지만 그 약속의 청자, 오디언스는 국제사회도 되지만 또 국내 행위자들 내지는 우리 일반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제도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신뢰성을 높일 것인가. 예를 들면은 원조에 대한 그 정책 결정에 독립성을 준다. 내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 것들은 왜 지원해야 되는 질문과 왜 공유해야 되는 질문과 떼려야 될 수 없는 게 왜 지원해야 될 것이란 철학이 있고 있으면은 원조에 대한 순위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순위가 사실은 경제위기가 왔을 때라도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은 사실은 그 부수적인 가치들보다 핵심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을 지불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 그 국가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국가들은 꾸준히 유지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원조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뭐 엄밀한 실질적인 연구가 안 해봤지만 어떠한 국내적 제도가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원조가 지속되는가 아니면은 경제 상황에 빠르게 그 원조의 액수가 반응하는가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유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김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유사한 맥락에서 이 코로나 위기 이후와 이전은 사실은 공여 관련해서 크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부하다 보면 그 자기가 꽂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석사과정 때 1학기 때 제일 제가 관심 갖고 제 공부에 좀 동력을 했던 책 중에 하나가 피터 걸비치라는 그 학자의 그 Politics in Hard Times라고 어려운 시기의 정치라는 책이 있으면서 경제 위기 때 왜 OECD 국가들이 다르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나온 그 문장 중 하나가 그 번영 잘 살 때는 진실을 감춘다는 거죠. 갈등도 감추고 서로 간에 뭐 그런 거 감추지만 실제로 그 경제적 위기는 이러한 진실들, 숨어져 있는 진실들,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 위기가 없을 때는 다들 기본도 좋고 다 오케이 오냐 좋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파이가 커지면서. 근데 파이가 멈추가 줄어들면은 사실은 실제로 물 밑에 있던 갈등들과 정치들 정말 그 네이키드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그러한 갈등들, 국내적인 갈등들, 국가 내 갈등들을 이미 드러났지만 좀 더 가속화시킬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권에 대한 경쟁들, 미중 간의 경쟁들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유정책 역시도 사실은 양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권을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자국의 어떤 패권의 어떤 예를 들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원조를 늘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동시에 원조라는 것들이 자기의 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그렇게 되면 원조를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어떤 그 기존에 많은 경우에 특히나 냉전 기간 동안에 그 원조의 규범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도 원조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런 국가들이 패권이 경쟁하면서 리더십을 상실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권력 정치 내지는 실제로 숨겨진 진실들이 아마도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내적으로도 이 공유에 대한 갈등들이 심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약간 애매한데요. 한국 입장은 사실은 실제로 공유 액수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외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무역이라든가 투자에 영향을 받는 국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공유 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창조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원조 정책들을 새롭게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사실은 원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좀 더 민첩한 어떤 그 원조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개발도상 시민들이 겪는 위기, 위험, 그런 여러 필요들이 사실 정말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랬지만 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흔히 말하는 관료화된 원조보다는 관료화된 원조, 안정적인 원조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더 애자일한, 민첩하고 기민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우리가 도와줬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민첩성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그런 자금이라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OECD에서도 뭐 이건 행정학적인 얘기인데 애자일 거버넌스도 하나의 그 뭐 딱 고정된 그런 통치 체제가 아니라 정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 민첩한 기민한 그 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회복 탄력성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은 개발도상국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위기들 닥쳐올 위기들을 에서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도 없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위기이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도록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의 좀 중요한 좀 저희가 공동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 협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을 원조 정책을 좀 주류화시키는 이건 이미 OECD라든가 당에서 UN에서 처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비대면적인 사업 진행이라든가 또 사업의 평가라는 것도 최근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업 평가도 가서 현지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인공위성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지구관측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 효과가 물 부족이라든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뭐 그다음에 그 크롭이죠 그거죠 얼마큼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 과학기술 혁신의 어떤 그런 성과들을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결합시켰을 때 훨씬 더 이 새로운 형태의 그리고 코로나19가 중장기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유를 좀 더 실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거 과감한 실험과 그 실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의 환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과학기술 혁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통신이라든가 지구관측이라든가 후지시행 시스템이죠, 그렇죠?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 등 GPS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런 우주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했을 때 우리나라 사실 우주 기술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한 동시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개발도상국들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면서 좀 하는 그러한 좀 창조적인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원주 교수님, 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얼마나 공유를 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주 많은 시간을 쓰셔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두 분 다 말씀하셨다시피 왜 공유를 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지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디벨롭먼트라는 관점과 디플로머시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4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외 원조라는 것이 시작됐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국가이익이나 외교적 측면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수원국들의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규범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확산되고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변주법적 같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의 왜 하는 그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새로운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2017년에 볼라자니가 쓴 또 굉장히 중요한 논문에 의하면 어떻든지 간에 현재의 모습은 공유국들이 디플로마시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규범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제 위기라는 것을 모든 공유국들이 겪게 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를 겪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공유국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반대로 이제 수원국들의 입장은 아까 김정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갖게 될 거고 그다음에 국가들이 국경 봉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발전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에 대한 그 해외 노동을 통한 그 수입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정원주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여를 하는 이유가 모방도 있을 수 있고 압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게 현실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여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원조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방, 압력, 관성도 동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량과 그 다음에 뭐 국내 지지 등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SDG에 앞으로 많이 시간이 남아있는 10년이나 남아있는데 SDG의 동력도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 두 개의 딜레마를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냥 뭐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게 참 인류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예기치 못한 위기잖아요. 코비드 19라는 거는 지금 이게 보여준 거는 우리가 1, 2차 대전을 겪고 그리고 나서 뭔가 3차 대전을 막겠다라는 의지로 세워놓은 게 현재 갖고 있는 국제 체제라고 할 수 있고 유엔이라는 걸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비드 19가 발발하고 이런 대응을 보면 굉장히 뭔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WHO나 이런 것도 뭔가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강대국이 좌지우지할 만큼 이러한 국제 기구들이 어떠한 본연의 의무들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가 없고 다 자국의 이기주의만 지금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결국엔 리더십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잠깐 그 리더십을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했던 거고 지금의 미국의 정세로 봐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 헤게모니에 의존하고 지금까지 이 역할을 나눠가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통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은 희생했다라는 게 어떤 그 정부의 리더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이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에서 이 영역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 영역을 뭔가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이 소프트 파워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 격상. 근데 이거를 뭔가 우리나라의 국익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고 이게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한국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것도 있지만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김지훈 교수님하고 이렇게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국제개발 협력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치학자로서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패권이 실제로 어떤 그 국제 체제의 안정 내지는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어떤 그 영역에서도 안전을 하려면 패권은 기본적으로 패권과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45년도 이후에 미국은 사실은 그 소련과 대립 속에서의 의지가 충분했었고요. 능력도 사실은 전 세계 GDP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면서 능력이 있었는데 사실 떨어짐에도 능력이 점차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든가 독일이 따라오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면서 능력은 떨어졌지만 의지는 이때까지 강력했었던 것이죠. 근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그 리더로서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 그 동시에 능력도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맥락에서 경쟁들이 심해지고 규범들의 이제 균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물론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 리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많은 원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지만은 실제 흔히 말하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쓰지만 동료 국가들, like minded country죠. 그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흔히 말하는 K그룹, 일종의 그룹을 형성해서 모호한 형태의 그룹이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픈 이카노미라든가 실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자국 중심주의 내지는 프로텍션이즘, 그 보호무역이 강해지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발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과 사실은 동일한 가치선상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적극적으로 해볼 실험들이 필요할 것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원조를 줄 수 있는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번 충분히 늘릴 만한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회를 활용한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어렵겠죠. 현실 가능성 떨어지지만 안 해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차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누구나 리더가 없는 상황, 리더가 없고 자국이 중심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역시 자국 중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원조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역할들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잘하는 것도 좀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특히나 코비드 K방향 얘기하지만 저는 이 한국형 K자 붙이는 걸 좀 싫어하는 거예요. 해왔던 게 한국 다 스웨덴형 미국형 다 있고 그래서 하지만 좀 지금 현재 어쨌든 빨리 방역을 성공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국제사회의 영향을 좀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국 외교나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 분이 더 많이 저보다 연구를 하신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경험, 한국의 발전 경험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K 발전이라고 하든지 뭐라 그러든지 그 말씀은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든지 그거를 다른 국가들이 배워가고 우리가 좀 KSP도 마찬가지고 새마을운동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념이라는 것을 저발전국에 이식시켜줘서 우리가 가졌던 경험이라는 것을 좀 주자 하는 그런 톤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과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을 같이 썼던 국가이고 그리고 산업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그런 색깔을 많이 가졌던 그런 국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정원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사다리 걷어차기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무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다.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국적 모델을 심어주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WTO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자적 자유무역 체제를 또 강력하게 폄하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모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두 분이 연구하신 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훈 제가 네. 뒤에 하시는 분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원조를 사실 이제 조금 지난 연구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급하게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서 조금 떨어져서 뭔가 좀 생각이라는 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개발협력을 보면 정말 이 모든 게 접점을 찾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측면과 매크로한 측면 원조에서도 이것도 디벨롭먼트와 디플로마시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어떤 하나의 가치도 놓을 수가 없고 뭔가 양쪽을 다 가져가야만 결국에는 효과적인 그런 원조 프로그램이나 원조 프로젝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말씀대로 한국의 발전 역사는 굉장히 지금 많은 개도국에 처해 있는 역사, 정치 경제, 국제 정치 경제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배제하고 한국이 성공했던 뭐 그런 새마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그냥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발전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또 뭐
다른 새로운 뭔가를 또 해내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사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컨텍스트에 이 나라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업이 성공했던 상황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창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본질은 같대. 그렇지만 다른 정치 경제 상황과 다른 구조, 다른 역사를 충분히 공부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뭔가 변화를 시켜야지 지금같이 그대로 이식하려는 거는 별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번 주 뒤에 하는 게 안 좋네요. 뒤에 하는 게 좋네요. 그러다 이거 나 마찬가지고 다음에 먼저 나다가 저도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국가들이 발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과거에는 실제로 국경 통제라는 게 워낙 셌었고 그래서 국내적으로 아까 산업정책 말씀하셨지만 자본 동원하고 뭐 해외 원조라든가 국내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국가가 모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공에 빅푸시 투자를 해가지고 뭐 세계 경제에 나왔던 것도 그런 시점인데 지금은 사실은 개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발도상국의 많은 부분 개발도상국이 원조도 받지만 투자도 받고 또 중요하게는 이제 리미턴스, 송금, 국내 송금을 통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국내 송금이라고 해봤자 뭐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 그다음에 월남전 이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 있었지만 아주 그렇게까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또 지금의 그 개발도상국처럼 그렇게 중요한 송금 역할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이 많이 달라진 속에서 이미 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 사다리가 약간 다른 형태가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텍셔니즘, 그러니까 선별적인 그 보호무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많은 부분들도 개발도상국도 개방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건데 그런 맥락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러라고 우리가 모델을 제가 그래서 모네리크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건 전혀 우리가 없는 것 같고 같이 만드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느꼈던 게 개발도상국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연구라든가 학술적 역량들도 빨리 따르기 때문에 그런 학자들 사이라든가 그런 단계에서의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사실은 저희 때 배웠던 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해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뭐 그 차이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이 많이 도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래서 약간 섹터별로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는 표현 뭐 똑같은 뭐 교과서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지역별로 다를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언더스탠딩 이해가 높은 국가도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상당히 많죠. 사실 우리나라가 몰랐던 것도 깜짝 놀랄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들을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지역에 맞게 그런 좀 구체적인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많은데 뭐 시간 제약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것과 연결된 부분이고 또 아까 정 교수님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약간 보여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우리나라 이제 개발협력과 관련된 학자들에게 그런 질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ICT, 그다음에 교육, 인적개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공여를 하는 대상인 수원국들의 입장에서도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ICT, 교육, 인적개발 이래서 이렇게 적합하고 부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약간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다른 쪽에 어떤 우리가 아주 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로 또 옮겨가야 되는 뭐 이런 그런 정책적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연구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연구는 많이 안 했는데 만나보면 ICT 같은 경우 제가 그 메타 평가를 한번 이제 동유럽 같은 쪽 가서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섹터도 어떤 섹터는 자국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적 정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스티튜션 피니스라고 어떤 섹터들은 그냥 그렇게 기존에 있는 수원국의 제도들과 그렇게 경합하거나 뭐 이렇게 융합되어 그렇게 그냥 오면은 그냥 나름대로 잘 되는 게 그래서 IC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대표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뭐 전자정부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원국의 기존 제도를 그렇게 뭐 망가뜨리고 변형시키거나 그렇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독자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
교육 같은 쉽게 경우- 이식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이식이라는 표현을 이식이라는 쉽게 전달해 전달해 줄수 있는 그 하시는 반면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서베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되게 높이 평가 ICT 다음으로 교육하거든요. 세 번째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큰 나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나라에 있는 수험국의 제도적 맥락이라든가 완전히 좀 다른 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좀 태권도, 한국어 교육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교육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영역은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수험국에서는 되게 다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별로도 부문별로도 사실은 그 수험국의 제도와 경합하거나 내지는 충돌하거나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자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과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ICT 다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수험국에서 배우고 싶고 받고 싶다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분들도 다 연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뭐 원주 쇼핑이라고 하지 지금 수험국 정보가 워낙 많거든요. 그중에서 한국 골랐다는 건 사실은 자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유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가는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거나 사실은 효과가 뭐 아예 생각보다 훨씬 투입되기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분절화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기정통부에서는 뭐 STI, 사이언스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는 뭐 정보통신 쪽으로 하고 뭐 이쪽으로 하고 해서 서로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수험국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거 잘하니까 내 부처가 내년 내가 이런 걸 하겠다 하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은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김지현 교수님은 아프리카 쪽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아프리카 아니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고. 네. 아마 근데 제가 이 하는 말씀 자체가 아프리카 컨텍스트를 갖고 네. 제가 생각하게 된 걸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개발 협력에서 지금 노벨상 받은 분이 MIT의 그 평가 그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한 어프로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게 뭔가 평가의 틀을 만들고 그거를 막 유튜브 같은 데 홍보를 해서 이걸 갖고 최적의 원조 프로젝트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연구가 이렇게 큰 지지를 받는 시대라는 거는 섹터 중심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뭔가 SDG부터 MDG부터 SDG까지 뭔가 우리가 다양한 섹터를 갖고 이 나라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야 되고 한국은 말씀하셨듯이 뭐 ICT 교육인가 이런 질문 저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를 말씀을 해야 될지 약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섹터를.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고 있는 어프로치가 뭔가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원조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주류화라고 하는 크로스 커팅 이슈라고 하는 빈곤이나 환경이나 성평등, 평화 이 정도는 모든 공용국들이 그냥 같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할 때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갖고 하겠다라는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수험국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스톨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탐색가의 자세, 그러니까 원조를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가 많이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은 특수한 계층이고 그리고 저도 그 프로그램을 몇 년간 해본 적이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가도 저기 가면은 답을 못 찾아요. 그냥 우리가 많은 지식을 전달해도 과연 이게 그 분야에 뭔가 지식이 잘 심어질 수 있을까? 이 나라에 뭔가 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왜 안 될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엔 정치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섹터 중심으로 너무 또 우리 시기에는 너무 가고 있고 이게 뭔가 마이크로 매크로한 측면이 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오히려 그런 걸 하시는 분하고 뭐 매크로 정치나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학자 연구 같은 거 그런 게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이슈 배틀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 코로나와 경제 위기 상황이. 그래서 저희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과 버금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공여국들이 아까 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다른 그 공여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오늘 이 이슈 배틀을 듣는 그리고 보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의 공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과 의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슈 배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